자, 그 한국은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냐. 이게 하마스랑 같은 겁니다. 하마스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슬람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현대 문명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그것에 앞잡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히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깨졌다. 그러니까 하마스와 위정척사 국사층은요. 이 정신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뿌리의 심도가 다릅니다. 하마스는요, 따지고 보면 뭐냐, 석유가스 70년 패권이 쇠퇴해서 나오는 데 대한 정체성 게임의 발악이거든요. 이게 석유가스 패권 게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50년대 시작됩니다. 미국이 그때부터 밖에서 석유가스를 수입하기 시작을 하는데 석유를 그 수입량이 급증을 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70년짜리 게임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셰일되고 이러면서 미국이 더 이상 에너지에 의존을 안 하니까 중동 입장에서는 유럽을 상대로만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제 저물어 간 거예요. 저물어 가는 데다가 이 아랍의 맹주들, 아랍의 그 큰손들이 그게 뭐 말하자면 아랍권의 큰손이라 그러면 인구로 보면 제일 큰 손이 이집트 아랍에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중동으로 분류됩니다. 이집트는. 예. 이집트.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저기 사우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게 아랍의 세 맹주 아니야. 거기에다 이스라엘이랑 지금 단골을 맺고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거지.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됐어? 그에 반해서 위정척사 국사층은요, 이게 이제 뿌리가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륙에 대한 정체성 게임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정체성 게임에 대한 그 유전자가 박혀 있다고요. 이거에 들러붙은 기생충이에요. 위정척사 국사층은. 그런데 이게 이제 소멸할 때가 됐다고. 이거 세상 바뀐 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이 기생충이 남아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기생충 자체의 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몸의 면역력이 문제인 거예요. 기생충에는 이미 자기 피부를 소화액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거 분비물이 안 나온 지가 오래돼. 그런데 이 내 몸의 내장에서 걔를 갖다가 녹여버릴 수 있는 그 액이 안 나오는 거야. 즉 우리 자유공화 진영의 지식층과 담론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위정척사 국사층이 원래 이제 큰 게 미국의 안배 때문에 컸어요. 저는 미국이 좌파를 비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 이름만 꼽아드릴게요. 카터 확실히 비호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간은 비호 안 했지만 레이간 때 미 민주당의 족탈불급 1인자 에드워드 케네디 확실히 비호했죠. DJ가 82년도에 덜레스 공항에 12월 달에 도착했을 때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영접해 준 사람입니다. 클린턴 비호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들 부시 비호했죠. 노무현 그때도 오고 그러잖아요. 네. 오바마 한번 말할 것 없이 저는 비호했다고 봅니다. 힐러리는 국내엔 손쓴 흔적이 안 남지만 힐러리가 골드만삭스의 2013년 초에 한 연설 보세요. 네, 시진핑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합리적인 집단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문제고요. 김정은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아삼육입니다.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과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사람은 시진핑 리더십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의 지금 민주당 쪽의 최고 실세인데 그럼 이게 한국에는 뭘로 옮겨지냐고요. 친중으로 옮겨지고 종중으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힐러리의 그런 발언이 한국에 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하고 파트너십 맺는 걸로 되는 거예요. 힐러리의 그 관점이 한국으로 옮겨지면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그 앞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제가 돌아가신 양반 또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뭐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 쫙 도는 명마의 궁뎅이에 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팔이기 때문에
파리의 힘으로는 멀리 못 가지만 이 명마가 만리를 달리면 그 만리를 그 똥딱지 위에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었잖아요. 원단은 힐러리적 관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김정은을 해결해 준다며. 두 번째, 미국의 이제 한국 족쇄 채우기죠. 한국에는 백모 같은 유형의 사람, 뭐 굉장히 전투적인 상무 정신을 가진 군인들, 중국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수많은 땀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아무리 망가뜨리려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 잘못 놔뒀다간 판깨게 생겼거든. 이 중국과 지금 막 열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족쇄 채워야지. 너희 뭐 미사일도 안 돼. 너희 뭣도 안 돼. 무기는 그렇고 무기만 그렇겠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정척사 국사층들이 활개를 친 거야.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 중동에서는 오일머니가 방향을 틀었고 이스라엘 방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교통을 하자는 거고. 동북아에서 미국 전략이 확 뒤집어져 갖고 중국 제압해야겠다 하고 나서고 보니까 한국의 강골 자유공화 세력만큼 확실한 파트너가 없네, 전 세상에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 불계 타락을 촉발한 건 누구냐? 한국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1980년대 중국, 1990년대 러시아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야, 이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뭐 대통령 갖고 안 되겠는데 뭐 좀 다른 관점, 다른 모델 없냐? 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야, 한국 보니까 세계시장 속에서 잘 뛰니까 되네. 우리 저 모델 갖다가 대충 쓰면 되겠다. 한국 모델을 갖다 쓴 거야. 그래서 박정희 책 등서평이 항상 침대맡에 두고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태준 무지하게 좋아하고, 박태준 회장, 포스코. 그런데 이자들이 못 읽은 건 한국의 진짜 레시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진짜 레시피는 그냥 세계시장 속의 수출주도 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세계시장 속의 수출주도 경제를 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업적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한국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경제 발전을 해서 나갈 때 투자냐 소비냐, 이 투자 소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저축률 엄청 높고 투자가 엄청 좋다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는 물고 순환을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의 큰 문제가 뭐냐면 저소비 착취형 투자 주도 경제여서 저게 더 꼼지락달싹 못하고 지금 완전히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거기다 불투명하고 타락해 있고 세수 구조가 안 돼 있고. 즉 투자 주도냐 소비 주도냐라는 그 밸런스가 있다고요. 한국은 1978년 10월부터 진행된 제2차 오일 쇼크 속에서 저소비 투자 주도 모델을 고려하다가 폐기 처분해버리죠. 저게 이제 성장론이라 그래서 남도구 당시의 총리가 주장하던 모델이에요. 정부가 저소비 투자 주도로 계속 밀면 된다. 폐기 처분하죠. 경제기획원 인맥으로. 그게 이제 신현학 그 당시 경제기획원장, 그 밑에 이제 그 돌아가신 양반 김재익의 동기고 했던 강경식,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그 트로이카가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때 안정화 정책, 시장 주도 정책이라는 걸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저소비 투자 주도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오일 쇼크 한참 진행될 때인데 저걸 해요. 저런 걸 하려면요,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세수 구조가 투명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비 쪽에서 세금을 때릴 수 있죠. 그게 부가가치세죠. 중국에 저런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수 구조가 안 잡혀져 있고, 그 중국에 자산세가 별로 없을걸요? 부가가치세는 들쑥날쑥하고 중국?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세계 시장 속의 수출 주도 경제 이것만 보면은 푸틴이 되는 거고 시진핑이가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세계 시장 속에서 수출 주도했네. 푸틴도 뭐 수출해서 자원 수출했네. 석유, 가스, 광물, 밀, 관리비료, 포타슈 뭐 이런 거 자원 수출했네. 중국도 세계 시장 속에 수출 경제 잘하네. 근데 다른 거예요. 한국과는 다른 짝퉁이에요. 러시아는 그냥 그것만 한 거지. 그러니까 자원을 다루는 슬라브 짜르 체제를 간 거고, 중국은 이 투자와 소비의 그 균형, 그 팽팽하게 담기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투명한 세수 구조, 이거 없이 그냥 내부를 저소비, 내부 착취, 그 다음에 정부에서 팍팍 지르는 투자 주도, 수출 주도 이것만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개들이 다 자기 눈에 뭐가 콩깍불이 씌워서 한국 따라하면 된다고 착각을 했는데 한국이 뭔지는 전혀 모른 채 겉으로 나타나는 세계 시장 속의 수출 주도만 보고서 그것만 따라한 거야. 실제로는 그거는 한국의 3분의 1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 밑에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다고요, 한국에.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 시장 속의 수출 주도 경제로 한국을 발전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을 한 3분의 1, 4분의 1로 깎는 게 됩니다. 예. 좀 공부 우리가 좀 더 해봐야 돼요, 그거. 이 타락불개 종결자 역시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아주 세 가지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하나는 2개의 인터마리움. 예. 제가 이제 보면은, 인터마리움이라는 건 두 바다를 연결하는 지역들이죠. 하나는 러시아를 유럽 쪽으로 때려 막고 있는 발틱산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기서 한국이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자가 평정되고 나면은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이 직방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게 뭐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양과 지중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마리움이죠. 여기서도 한국이 이제 사우디나 아랍권을 쫙 이제 안정화시키면서 이스라엘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서방과 잘 유기적으로 더 그 결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인트라마리움이라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인트라라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 아니라 이 바다를 그러니까 서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 하늘색으로 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컴마리움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circumstance 그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란 뜻이고요. circumference 그러면은 원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틀이죠. 그럼 서컴마리움 그럼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둘레 국가, 바다 둘레 나라들. 바다 둘레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미국. 여기에 핵 중에 핵이 한국이에요. 한국 다음이 일본이고. 일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오스트레일리아고.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그러니까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군사 안보 쪽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제압하고 아까 이제 저쪽에서는 중동하고 그러니까 중동 인터마리움과 저쪽 동유럽 인터마리움이 이게 러시아 제압이거든. 그러면서 세계 석유가스 공급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서컴마리움. 그러니까 바다둘레 나라들은 이건 중국 제압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군사 안보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살벌한 자주국방을 빌드업해가고 있고 가성비 높은 첨단 비핵 무기를 관련국들한테 공급하고 있죠. 그걸 이제 재래식 무기라고들 하죠. 이제 군사학에서 그래. 컨벤셔널. 이때 이제 핵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재래식이라 그러는데
우리말에 그 재래식 그러면 좀 구닥다리 같은 느낌 들잖아요. 사실은 첨단 비핵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경제 발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 장비,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원자력 발전, 환경, 특히 상하수 처리, 바이오, 방산 등 여러 분야 여러 차원에서 그 나라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이제 인구가 이제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이 약품에 욕심을 낸다고요. 그럼 베트남은 우리나라한테 약품을 최소한 두 차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화학복제약품, 그러니까 뭐 타일러놀이 됐다, 무슨 아스피린이 됐다, 그냥 화학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바이오시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만들어내는 그 생명체를 배양해서 거기서 약을 추출해내는 거. 그런데 카피약인데 그 기술이 특허는 이미 지난 거.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바이오 약품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있는 데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데를 삼바,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뭐 이런 데가 이제 이 다 그 돈 되는 데가 바이오시밀리예요. 지금 베트남이 우리한테 화학복제약품하고 바이오복제약품, 바이오시밀리하고 두 개 배우겠다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힘이 쌓이면 신약까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미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 국사충이 날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위정척사 국사충은 두 개의 조건 때문에 날뛰었던 거예요. 하나는 우리 자유공화 진영의 지식층과 담론층이 거의 부재할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에 빈집털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이 태도가 야리꾸리했다고, 중국 사랑에 빠져서. 근데 지금 미국 입장은 확실히 바뀌었고, 또 그다음에 이쪽에 지식층과 담론층도 이제 계속 성장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좋은 일이 많겠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